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의 이름이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열린 경제 분야 회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설 연휴를 6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임을 10여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의 영토로 삼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본격 개막한 CES 2025 행사장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부부 명의로 3억 원을 기부한 현빈 씨의 영화 하얼빈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세계 117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연초에 열렸던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그 타이틀이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산적한 현안이 있고 또 실질적인 해법이 중요해졌다는 최상목 대행의 뜻이 반영된 건데요. 8일 첫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발 더 발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최상목 대행은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에 합동 비상 수출 대책도 수립해 내놓겠다고 했죠?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우리나라가 중대 기로에 있다. 그래서 최선의 해법, 또 속도와 체감이 중요하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월 달에 비상 수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100조 원을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산자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역의 주요 파트너인 미국과의 전방위적인 대미 접촉, 그리고 민간 대미 경제 외교에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론 이상으로 총론적 관점에서 그 경제에 대한 심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자, 이 최상목 대행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발행을 하고 동행축제, 이걸 계절별로 열겠다고 했네요. 크게 보면은 내수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내수를 살리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주로 이제 지역에 이 더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지역에 먼저 좀 훈풍을 좀 불어넣겠다, 온기를 불어넣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상품권이 5조 5천억이면 역대 최대고요. 그다음에 이 동행축제라는 것도 계절별로, 그러니까 뭐 잠깐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연중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골고루 열릴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자금 지원을 해서 좀 매출을 한 5조 원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전환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대출받았던 이자보다 싼 이자로 바꿔 타는 걸 얘기해요. 대출 갈아타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사실 결국은 이제 돈이 더 필요한 건데 이것도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어려운 그 소상공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회생을 하고 일부는 사실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거든요. 파산이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절차가 또 복잡하고 돈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겠다 해서 전국에 또 이런 채무 조정센터 것도 30개나 설치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흔들리고 있는 풀뿌리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우리는 대부분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수출 중소기업들 제일 힘든 게 지금 환율 문제거든요. 지금 조금 떨어졌어도 여전히 1,460원대, 7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고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역시 최대 1조 5천 원의 자금을 또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숨통을 틔우고 활로를 열어줘야겠죠. 맞습니다. 이에 앞서 최상목 대행은 중국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그 1, 2위 그 교역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찬을 함께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분위기가 썩 좋았다고 해요. 네, 사실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것이 1992년이고요. 한중 FTA가 맺어진 지 10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중 간에는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상호 의존 관계가 굉장히 깊은데요. 그 최근에 미중 관계의 그 알력 때문에 한국이 사실 그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도 하고 불편한 그런 그 관계도 있었지만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서로가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그렇죠. 시점에서 최 대행이 중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측에서는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한다. 그리고 한국 사업을 지금처럼 지속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협 강화의 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덕담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9일 날에는 유럽연합 상의와 기업인 오찬 간담회도 해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함으로써 지금 각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일 오전, 오늘 오전이 되겠네요.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 흔히 당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민생 대책, 특히 설 연휴를 앞둔 구체적인 민생 대책들이 많이 나왔죠? 예. 일단은 제일 아마 가장 좀 와닿고 화끈한 거는 임시 공휴일 지정했던 문제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수 관련돼서 얘기를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연휴 기간 중간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KTX, SRT 이거를 역귀성할 경우에 30~40% 할인해준다. 자, 역귀성입니다. 예. 귀성이 아니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오실 때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수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 관광을 사실 활성화시키기 좀 돈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설 보너스 이렇게 받는 분들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보너스 주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에게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 40만 원이면 가족 다녀오는데 힘이 되겠죠? 네, 만만치 않죠.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또 숙박권도 좀 할인할 수 있도록 3만 원짜리 할인 쿠폰 100만 장도 배포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설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럴 때는 정부가 물량을 풀어서 올라가는 물가를 잡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추부, 사과, 배 같은 이런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16대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50% 평상시보다도 늘리기로 했다는 점도 일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 공급 관련해서도 뭐 정부 비축부는 물론이고 농협이 계약 재배한 물량까지 다 한꺼번에 쏟아내겠다.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물량 공급을 이게 지난번 추석 때도 왔던 얘기거든요. 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서 지난번 추석 때처럼 이 설 물가, 명절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도록 잡겠다. 이런 의지를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고 또 유통업체들이 하는 이런 행사 이런 거에도 정부가 좀 지원을 또 해줘서요. 성수품을 이렇게 할인 판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사도 좀 많이 해서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좀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올 설 연휴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이 검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날인데 이걸 하나를 메워주기로 했어요.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 이게 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임시 공휴일로 이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6일, 길게는 금요일을 쉬어줄 수 있다면 9일까지 쉴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 연휴가 뜻밖의 생기게 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딱 중간에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8, 29, 36이 원래 연휴였거든요. 근데 이제 27일을 빨갛게 하면 그렇죠. 6일이 되고 25일부터 해서 6일이 딱 되는 거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1일 만약에 뭐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거나 회사 차원에서 뭐 쉰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정말 9일짜리 장기 이 설 연휴가 되겠습니다. 일단 임시공휴일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역시 뭐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보면 되겠고요. 또 뭐 설 뭐 이런 거 좀 제사라든가 이런 행사들 지내고 난 다음에 좀 남는 시간에 여기저기 좀 관광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내수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담겨 있고요. 사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임시공휴일 지정하다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세심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한 게 경제 효과가 뭐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늘 있습니다.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더 많이 쉴 수 있고 하면은 또 삶의 질도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공장을 못 돌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양면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내수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집에만 계시지 말고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만 국능 유적지 무료로 개방한다니까 많이 가서 돈을 좀 쓰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 연휴 열차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환불을 하면 위약금을 물립니다. 근데 이걸 좀 크게 올렸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그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잠시 알려드리면은요. 출발 3시간 전까지 이제 환불을 하면은 평소에는 5%였는데 이것을 10% 위약금을 올리고요. 출발 직전에 이제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환불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10%였는데 이걸 이제 20%로 늘렸습니다. 2배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가 특별 수송 기간인데요. 네. 이럴 때 그 좌석을 선점을 해놓고 막판에 취소를 하는 정말 그 시민 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요자들에게 그 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뺏는 거네요. 혜택이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환불 위약금을 2배로 늘린 것입니다. 특히 네. 이렇게 위약금을 인상함으로써 묻지마 예약이라든지 노쇼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수준과도 연동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국에는 노쇼하면 아주 엄벌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그린란드에 갔는데 당일치기로 비디오 찍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언론에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징후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자, 그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 한술 더 뜨고 나갔죠? 네, 그린란드하고 파나마 운하를 미국의 영토로 삼기 위해서는 군사적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거 웬만한 깡패 국가들이 보통 하는 얘기인데 네. 이거를 미국의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할 대통령이죠, 뭐. 뭐 사실상 대통령이죠. 네, 그런 발언을 하고 더 놀라울 일은 아들이 그린란드에 사진기를 가져가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가면서 무슨 비디오 콘텐츠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이게 이렇게 용납이 된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우리 하거든요. 같으면 아마 대통령 아들이 저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네, 얘기죠. 네. 그런데 다 장남이 그린란드에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을 잘 대할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그런데 원래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토로 돼 있지만 자치령. 자치권이 예. 보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남은 부분은 과연 트럼프가 군사력을. 자신의 공헌을 행동으로 옮길지의 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 그린란드를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도 있죠. 네. 오늘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요. 왜 쉬느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걸 기리기 위해서 증시가 쉽니다. 바로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일 때 파나마 운하를
돌려줬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편입시키겠다는 대상으로 꼽은 당사국들 덴마크가 되겠고 그린란드 주민들이 되겠고 또 파나마가 되겠습니다. 자, 비상이 걸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권을 건드는 문제고 따지고 보면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 같은 경우 일단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요. 지금 뭐 이 총리라든가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금 그린란드를 잇따라 방문할 정도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도 상당히 좀 강한 반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프레덱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도 같은 동맹. 여기서 아마 동맹은 나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정 의원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군사적 뭐 조치 이런 얘기들 사실 시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 같은 이제 동맹국인데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약간 좀 등골이 조금 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그린란드가 말씀하신 대로 자치령을 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린란드 주민들과 그 덴마크 국가와의 약간 이의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간질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얘기들도 지금 계속 꺼내고 있어서 이 문제가 이슈가 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좀 판단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상황이 좀 다르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수의 그린란드 주민들 조건만 맞으면 미국 편입이 낫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이 덴마크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약간의 억하 심정에 더해가지고요. 약간 그 억눌린. 네, 근데 이제 예.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자국의 영토로 하면서 굉장히 환경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그린란드가 개발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주제로 한 덴마크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절찬리에 지금 그래요? 네,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 사람들은 도대체 덴마크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더군다나 자치령이잖아요. 그린란드 총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마가 모자를 쓰고 트럼프를 환대한다 그러는데 장남도 트럼프 장남 그렇고요. 환대했죠. 그런데 그린란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과연 미국의 그 51번째 주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걸 기회로 아예 독립하려고 하는 것일까? 요걸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린란드 총리가 우리는 식민지 시대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이제 덴마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데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독립을 하고 싶은 것이지 다시 미국에 귀속되고 싶은 것일지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품고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일기 집권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잔뜩 들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더 강경해진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들 보통 알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0년대 후반이죠. 트루먼 대통령 때 그때도 그린란드 우리가 삭개라고 제안을 한 적이 어제 이 있었다고. 시간에 얘기했어요. 1억 불 그때 제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린란드를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이 자꾸 관심을 갖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결국 이제 자원 문제죠. 이 히토류가 여기에 지금 세계 최대 광산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라도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주민 투표하면 미국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방해하면 고관세를 때려서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한테 아주 강한 피해를 주겠다, 큰 피해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남의 나라 땅을 부동산 개발업자가처럼 그렇게 한다, 뭐 이 외교 정책을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식의 지적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결국 특히 히토류라든가 이런 자원 문제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다 이런 해석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인평론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그린란드와 파나마우나 엄연히 지금은 남의 영토인데 이걸 노리고 공개적으로 뭐 군사력을 투입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배경에 뭐가 있느냐? 진짜 그러려는 것이냐? 자, 차이나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실제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인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교통 그리고 지금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통 운송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고 그린란드 사방에 중국 배가 있다. 그래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 미국의 강경파들이라든지 이게 좀 먹히는 측면도 있겠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의 다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터 정부 때 그걸 돌려준 거잖아요. 도덕 정치한다면서 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그린란드가 이제 앞으로는 북극과 북미를 잇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북극해가 녹으면은 파나마 운하보다도 그린란드가 더 요충지가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캐나다에도 압력을 가하고 캐나다에다가는 노골적으로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주스틴 트리도가 물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만은 이제 아메리카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트럼프 특유의 저런 그 강자를 부리는데 저게 소위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그 모토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힌다라는 게 문제겠죠. 과거에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가 미국을 팽창시킨다는 걸로 그 아주 인기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을 남긴 일제 식민 시대를 연 사람인데 그 4명의 러시모어산 동상에 테디 루즈벨트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한편 20일 열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우리 기업인들이 여러 참석하네요. 예. 근데 그룹으로 따지면 4개 그룹이고 그 4개 그룹의 회장들 4명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정영진 신세계 회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재계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면담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정영진 회장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SPC 파리바게트로 유명하죠. 허영인 회장. 그다음에 이제 이 구리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풍산그룹 뭐 이 총알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진 회장. 그다음에 SM그룹 삼라 마이다스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호 회장이 4분이 참석을 하고요. 정 회장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주니어 트럼프의 친분 때문에 가고 그다음에 세 나머지 회장들 두 회장들은 우 회장과 허 회장은 한미 친선협회 초청으로 가고 유진 회장은 원래 뭐 미국 쪽에 워낙에 명분이 친분이 많은 그런 분이어서 이렇게 4분이 이번에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의원들이 꽤 참석을 하네요. 네, 외통위 의원들이 뭐 한 7명 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개별 참석을 하는 몇몇 의원들도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전 세계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한국의 국내 상황이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여야 의원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소위 총론적인 국익과 관련된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네. 여당 의원들 얘기 다르고 야당 의원들 얘기 다름으로써 오히려 그 틈새를 미국의 정치권이 비집고 들어오는 이러한 식의 우스운 현상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 의원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가서 축 하나 좀 똑바로 하고 오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서 나라 품격 깎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아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우리 측 인사 중에 유일하게 취임식에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 이 무도회, 예. 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참석을 하죠. 예, 그러니까 당일 취임식 당일날 공식 행사 큰 게 2개인데 하나가 말씀하신 취임식,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무도회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4명의 그룹 회장 중에서 유일하게 정 회장만 참석을 합니다. 또 여기도 역시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가 이제 초청을 해서 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정 회장은 이 장남과 워낙 친하다 보니까요. 작년에 말에는 그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죠.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이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인을 면담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정도로 뭐 어쨌든 이번 트럼프 당선인 2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 신세계 그룹이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도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가 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에는 이번이 두 번째죠. 본인은 미국의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무려 1,600여 명의 세계 각국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걸어서 펜실베니아 대로를 걷고 다 있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독특하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일화를 갖고 있죠? 네.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정오에 성경에 왼손을 얹고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두 번째 취임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전해서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고요. 주로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데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전에 손을 얹고 유일하게 하기도 법전이라고 했고요. 그래요? 네, 또 그 성경이 누구의 성경이냐에 따라서 킹 목사의 그 성경책을 손을 얹고 이제 오바마? 했던 오바마도 있었고요. 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만큼 미국에서의 그 어떤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랄까 또는 그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50개 주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미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떨어졌다가 또 한 사람은 트럼프가 두 번째입니다. 그 이전에는 글로버 클리블랜드란 대통령이 있었죠. 정호김 전 의원, 임종윤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제품 전시회 CES 2025가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 로봇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는데요. 행사장에는 로제 아파트 등 한류 열풍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 주제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CES 2025에서 K-팝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지금 7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로봇을 전시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업체인데 해외 업체인데 그것도 중국 업체인데 여기다가 이 로봇을 전시하면서 노래를 로제 아파트를 배경음악으로 쭉 틀어놨는데 그냥 음악으로만 틀어놓은 게 아니라요. 이 로봇에 양팔이 달렸다 그래요. 근데 양팔을 흔들기도 하고 이 두 손으로 머리 위로 올려서 하트를 그리기도 한다는데 우리 근데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아파트 할 때 이 손을 이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섬세하게? 네, 그런데 이 로봇에는 양팔을 교체하는 이 기능까지는 아직 발전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특유의 동작은 못하지만 그래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중국 업체는 굉장히 떴네요. 효과를 본 거죠. 국내 예. 업체도 또 그렇게 로제 아파트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중국 사람들의 상술 대단합니다. 이 로제 아파트에 맞춰 춤을 췄다는 중국 회사의 로봇. 직접 보시죠. 네, 교차는 하는데 홍 기자님 말씀대로 완벽하진 않아요. 그지만 저게 어딥니까? 이렇게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고 K-팝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한 기업들
많다고요? 롯데이노베이트가 이번에 그 XR이라고 하죠. 가상현실을 구현했는데 어떻게 구현했느냐. 그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그동안은 하늘을 난다든가 뭐 수중, 바닷속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XR, 그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나라 아이돌 공연을 보는 겁니다. 오. 이렇다고 하니까 여기서요 기존처럼 마치 액션 스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총 쏘는 게임하는 이 XR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돌 공연을 보는 XR이 있는데 이 줄이 이 공연 쪽이 아이돌 공연 보는 쪽이 2배 이상 길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인 남성도 줄을 서 있으면서 BTS 좋아하는데 이 K-팝 아이돌의 공연을 가상현실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람 있는 줄서기 같다.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하군요. 가상현실 공연이라고 하니까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죠. 그 아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가상 아이돌 인기가 실제 그 모델이었던 그 인간 아이돌 못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은 솔로 가수였는데 5인조 보이그룹이 있어요. 플레이브인데 지난해 굉장히 그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데뷔는 2023년 3월에 했어요. 이때 데뷔를 하고 지난해 2월에 미니 앨범을 내놨는데요. 이게 초도 판매량은 56만 장. 오. 이게 지금 실상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 버추얼 아이돌인데 56만 장이나 팔렸고 오. 또 4월에 이렇게 첫 앨범 냈다고 기념으로 콘서트를 했는데 무려 7만 명이 몰린 겁니다. 티켓 사겠다고. 그러니까 올림픽공원 그 공연에 사람도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10분 만에 매진됐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앵콜 공연이라고 하죠. 10월에도 또 요번엔 아예 잠실 그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것도 10분 만에 매진이라고 해요. 팬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요번에 뉴진스가 공항에서 들어올 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건드리고 터치하고 이거 비매너잖아요. 무대를 보면 사실 멀리 있고 동경하는 꿈의 무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실제 어떤 사람인지 버추얼 아이돌인지 이게 개인 취향이겠지만 이 구분이 나는 의미 없다. 이런 오. 분들은 그 음악을 나는 즐기겠다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CES의 본질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가장 큰 화두 역시 AI, 인공지능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들을 제시했나요? SK텔레콤이 사실 이제 국내 이 SKT 이제 가입자한테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거를 이 CES에서 선보인 겁니다. 에스터라는 건데 비서예요. 말하자면 나의 이걸 좋아할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약속 그래 그날 만나 했다든가 병원에 어떤 예약 문자를 서로 이제 나눴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맞춰서 병원 가야 된다, 친구 약속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내가 어디에 왔는데 나 출장 마지막 날인데 일은 다 끝났는데 뭐 하지? 이렇게 모호하게 물어봐도 뭐 그럼 이런 영화를 보는 건 어때? 음식점 여기가 맛있대. 이런 걸 다 추천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언뜻 들으면 이게 어떻게 이 SKT에 돈이 될까 싶잖아요. 네. 이 비서를 마치 내가 유료로 채용하듯이 유료 구독하는 이 구독료도 있을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광고도 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만약에 음식점을 추천해 주는데 그냥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SKT와 제휴된 업체를 추천해 준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예약을 심지어 예약까지 대신해 주거든요. 이 AI 비서가 그럴 때 그 업소에서 이 또 수수료를 내는 거죠. 이런 식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미국에서 많은 플레이어 업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삼성이 내놓은 건데 이거는 홈 AI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개인 스케줄이 아니라 집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사람은 텔레비전을 몇 시에 보고 세탁기는 뭐 헹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주변 소음을 보면서 이거 지금 냉장고 열려서 삑삑거리는데 그런 것까지. 가스 누출되는데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그런 홈 AI를 또 삼성이 미국에서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참 신기한데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 참 궁금하고 한번 보고 싶군요. 자, AI와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키워드 바로 로봇입니다. 인간과 아주 유사하다는 휴머노이드부터 사족 보행 로봇까지 매우 다양한 로봇들이 CES에 등장을 했는데 영상 보시죠.
자, 이 밖에도 다양한 새로운 로봇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어떤 것들이 특히 눈길을 끕니까?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다고 그래요.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만약에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멈추거나 아니면 피해가는 정도였는데 그런 정도, 저. 이제는요. 앞에 뭐 수건이 있다, 빨랫감이 있다, 이게 접이식 팔이 있어서 들어서 치우고 청소를 계속한답니다. 저 팔이 그 장애물을 치웁니까? 네,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또 그동안은 어떤 언덕을 둔덕을 넘어갈 때 3cm가 최대였는데 이번에는 6cm. 6cm라는 건 뭐냐면 계단도 올라가서 청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로봇 청소기도 선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려동물들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반려 로봇인데 이 로봇이 이전에 나온 것처럼 겉에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재질이 아니에요. 네. 정말 언뜻 보면 이 리트리버가 정말 반려견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리고 소리도 짖기도 하고 이 감정 표현도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빨래개는 로봇까지 나와서 인간의 어떤 청소, 가사 일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CES에 중국 열풍이 압도적으로 지금 불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업체 중에 한 10군데 중에 9군데가 중국 업체가 이번에 CES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값이요 절반 이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 이런 고성능 하이 퀄리티 기술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막강 파워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네. 자,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AI 로봇의 시대가 열렸다. 자,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위험해지죠? AI 로봇이 생겼는데 이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까 이걸 한번 지수화해봤다고 해요. 지수화를 했는데 일자리 대체 가능성 지수인데 지금 보시면 상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곧 어떻게 보면 빨리 없어진다. 없어질. 그런데 이 상위 직업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의 직업 중에 몇 %인가 봤더니 55에서 58%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절반 이상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가 되죠. 중위의 언론인도 보이고 법률 전문가도 보이고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에는 뭐 의회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기업의 고위 임원이라든가 주로 결정력, 직관을 가져가는 결정력 부분은 지금 로봇이 대체하기 힘들다 이렇게 분석되어졌습니다. 저는 뭐 중위권에 속하는데 언론인이니까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하위권에 나온 의회 의원들 보니까 AI 의원들이면 안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비리도 덜 저질릴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영화와 뮤지컬 연극은 여럿 나왔습니다. 하지만 톱스타 현빈 씨가 주연을 맡고 주제를 안 의사의 인간적인 고뇌에 맞춘 탓일까요? 흥행 돌풍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저도 감명 있게 봤습니다. 여기에 실제 역사에 없던 가상 인물들, 허구 인물들이 여럿 나오죠? 이창섭 역할을 한, 그러니까 이동욱이 연기한 이창섭, 또 전여진 배우가 연기한 공부인, 그리고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김상현은 역사에 없던 인물인데 그 인물들이 또 이 배우의 옷을 입고 마치 실존 인물처럼 굉장히 또 이 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동욱 씨 정말 이번에 인생 연기라는 찬사를 듣고 있고, 조우진 씨 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 스테이크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를 인간이야의 어떤 개라고 할까요? 동물로 취급하는 그 비루한 현실을 굉장히 우민호 감독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죠. 저는 조우진 씨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문 장면도 대단했고요. 사실 이 영화는 왜 안중근은 이등박문의 심장을 그냥 총으로 저격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테러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나 잡히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폭탄을 터뜨리면 본인들도 살 수 있고 상대는 처단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영화인데 영화를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폭탄이 그냥 없어서 뭐 아니면 내가 너무 뛰어난 의사여서 무조건 내 목숨을 걸고 이등방문을 향해 가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캐스팅 그리고 촬영 여러 곳에서 찍었죠. 여기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참 많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현빈 씨, 우민호 감독이 계속해서 안중근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나는 그 인물의 상질성, 그 역사적 무게감을 생각할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 감독이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계속 제안을 했고 나중에는 배우 현빈 씨가 정말 불굴의 의지로 계속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한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요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빈 씨가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중근이 되려고 노력했던 이 부분이 진심이 통해서 저는 이 영화에서 안중근이 더욱더 빛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 손예진 배우와 함께 3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는데 친필로 아내가 추천사를 썼다는 얘기도 전해드립니다. 하얼빈은 개봉 전부터 유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일찌감치 인정받았죠? 네, 49회 미국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도 굉장히 영상미가 뛰어나다 얘기를 했고 또 루벤스라든가 이런 빛과 그림자의 어떤 격렬한 대비를 통한 하나의 그림처럼 화폭처럼 그렇게 영상미가 대단하다는 그런 극찬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영상미가요 단지 눈에서 아름다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보셨지만 사실은 폭탄을 구하러 이전에는 이제 대한의군이었지만 이제는 마적이 돼 있는 인물에게 폭탄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 지난한 길을 거기서 그 지난했는데 돌아와서는 너무 한 방에 허무하게 폭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보는 관객들의 분노가 정말 폭발적이잖아요. 폭탄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할 수 있었던 건 퇴로를 마련하지 않고 이 이등방문의 심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안중근의 그런 모습이 너무 처연한데 이게 대비인 거죠. 어떤 절정 직전의 고요 그리고 거사 직전의 이 아름다운 영상미 이 대비가 저는 우민호 감독이 이번에 보여준 어떤 거장으로서의 면모다 싶고 그냥 이유 없이 영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친한한 길 사실 그게 그냥 사막만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관객이 지루하거든요. 예술의 지점입니다. 네. 영국에서 녹음하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만들고 최고의 카메라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개봉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했는데 400만 돌파가 눈앞이라고요? 지금 어제까지 382만 명 보셨는데 저는 좀 이것도 아쉽고 더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650만 명이 손익분기점이라 손익분기점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117국에서도 이 영화를 사서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봐주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자체가 가지는 매력이 크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맥스라고 하죠.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한계치까지 보여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현존하는 최고의 카메라로 찍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영국 가서 녹음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자들, 또 남산의 부장들 함께했던 조용국 감독이 정말 대단한 음악을 선보여줍니다. 네, 해외 수출 실적 말씀하신 대로 117개 나라로 나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대만에서는 이미 이제 개봉을 했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는 지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한국에 국한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을까? 토론토 영화제에서 극찬받으면서 작품성 있다는 어떤 입소문도 났고요. 무엇보다 한국 지금 K-무비를 대표하는 배우들 다 나온다.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일본에서도 개봉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홍종선 기자님과 여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 한파로 인한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